네, 탄핵 정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주력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차세대 원전 관련 예산이 깎여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의 파장,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나라 살림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주력으로 삼아온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탄핵 정국으로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 건지 심상치가 않죠.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인철 소장님, 주로 어떤 분야에 지금 우려가 커지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전 방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대 개혁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가장 걱정되는 건 대외 신인도입니다. 신인도. 예. 그동안 이제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때만 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무산된 12월 6일 하루 만에 0.74포인트, 2% 넘게 CDS 프리미엄이 올랐습니다. 예. 이 얘기는 한국 국가 국채가 부도 위험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이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와 직결됩니다. 예. 수출에도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K 방산 수출에 지금 급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 K 방산 전차나 이 구매차 방한 예정이던 스웨덴, 키르기스탄 수장들이 방한을 일제히 이제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금융시장은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네. 나흘 동안 네. 이번 4일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44조 원, 어제까지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현대차 오늘 시가총액이 44조 원이거든요. 예. 현대차 3개가 날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제 환율도 문제인데요. 환율은 지금 기상계엄 이전과 비교해야 되게 되면 어제까지 34원 올랐습니다. 34원. 네. 2.4%나 이제 원화 가치가 낮아진 건데요. 내부적으로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또 연말 소비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취소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마다 긴축 경영 나서면서 연말 회식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계엄의 어떤 비용 청구서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개인, 소상공인한테 전가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등급을 사실상 의미하는 거죠. 신용 등급과 맞습니다. 관련된. 미국의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지불해야 될 이자와 직결됩니다. 그게 올라갔다. 특히 이게 지금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그때 뛰었다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여러 가지 경제 전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어 추진했던 산업들이 있잖아요. 전체 우리 경제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연 제대로 될지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야를 좀 걱정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었던 특히나 힘을 주어서 추진했었던 그런 산업 분야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력 산업이 될 수가 있겠고 원전, 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 심해가스전 같은 그런 케이스들 이런 부분은 어떤 한 정부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사용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그런 산업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위산업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밸류업 정책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홍보용으로 추진이 됐었던 그 동해가스전 개발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원자력 부분은
그 향후에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이 부분이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원자력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밸류업이나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장기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어떤 특징적으로 미뤄졌다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성장성이 올라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즉 그 거버넌스 이슈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루두루 우리 영향을 받을 산업을 얘기하신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동해가스, 동해 심해가스 개발 관련 지금 시추선이 부산항 외항에 지금 들어왔어요. 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지급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500억을 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돈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마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전신이 아마 지난 6월 기록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면서 동해가스전 무려 최대 140억 배럴입니다. 잔존 가치로 따진다면 최대 2,20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가스전이 유망하게 이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유전 판사 개발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사의 CEO가 신뢰성 때문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겁니다. 성공 확률이 20%이지만 적어도 한 5개 정도 유망직을 좀 파봐야 한다라는 건데 한 곳당 시추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1,000억. 당초 예상 그거였습니다. 당초 절반 가량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 한국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추 작업선은 부산항에 9일 입항을 했습니다. 12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야당이 예산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고 좀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석유공사 역시 자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본 전액 잠식 상태입니다. 석유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채 발행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 플랜 B는 뭐였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민간과 이제 해외 투자를 좀 유치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과 같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개발에 성공 확률도 상당히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시추업체의 계약 위반 방지를 위해서 국회에 제발 이제 이 비용만큼은 좀 넣어달라라고 이제 설득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마저도 이제 키를 야당이 쥐고 있는데 야당은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정치적 갈등이 이제 예산 문제와 이제 맞물려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나갈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야당이 관련 예산을 500을 이제 깎았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채권을 이제 발행하게 될 텐데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지금 석유공사인가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일단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 있기 상태니까. 때문에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 잠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발행을 할 수는 있겠죠. 채권을 발행할 예를 수 들어서 있다. 뭐 정부 관련 금융기관들이 인수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한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한전의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그 예산 부분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 동해 심해가스전의 문제는 사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액트지오사의 자문이라는 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부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5개 시추공을 뚫는데 첫 번째 거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민간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간 예산 누가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안 돼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5개의 시추공을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탐사 시추를 한 게 48건입니다. 네. 그래서 48건 중에서 6-1 광구에서만 사실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 6-1 광구에서의 탐사 시추 횟수를 보면은 약 25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그러네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받아야 만약에 첫 번째 시추공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 안 됐더라도 뭔가 정부가 힘을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시추를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다른 산업 정권이 바뀌거나 힘을 받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오늘은 조금 바뀌었지만 상황이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관련 기업들 어떤 주가들이 주식이 지금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이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는 사나흘째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화성 밸브와 같은 기업은 주가 하락률을 보게 되면 두 자릿수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장주라고 꼽히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공사. 경우에는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지난 6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전고점 찍었거든요. 6만 원.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해 심해가스전 이 개발 전략회에 참여하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비슷한데 지금 나흘째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였습니다. 예. 또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 이제 물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예. 이제 화성 밸브 역시 주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외에도 뭐 가스관 제조업인 동양 철관이라든가 대부분이 이제 신저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마 이번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더라도 가서 이제 예산안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고 네. 사실은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다.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게 긴 안목에서 자원 탐사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당위성을 민주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지속적인 이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미 계약금은 갔습니다. 예. 1차 시추에 대한 100억 원의 선수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 돈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미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이제 정치적 갈등이 좀 해소된 다음에야 예.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 문제가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심해가스전 얘기를 해봤고요.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상징 같은 산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는 성과를 냈잖아요.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정국 사태가 이런 원전 체코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까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두 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본계약은 내년 3월까지, 즉 2025년 3월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분쟁이 있지요.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IP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코 내에서의 이제 그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체코가 그 웨스팅하우스의 요청을 기각을 한 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원자력 관련 기술 내지는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한번 반려된 바가 있죠. 이번 예. 그 계약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다라는 점에 네.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달 11월 5일 날 이제 한국하고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수출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 MOU도 실제적으로 체코의 케이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 봐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자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설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그 완공된 다음에라도 메인테너ን스 그다음에 추가적인 원자력 확장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짧게 이야기해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이 걸리는 그런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카운터파티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체코 쪽 입장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을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SMR 소형 원전 R&D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업자들한테는 뭔가 이제 좀 원전 산업의 재부활을 기대했는데 다시 이렇게 찬바람에 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낙폭이 크죠.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24조 원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저가 수주했다. 그리고 계약서 이면에는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요. 예. 설상가상으로 지금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와 같은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는 건 정부 대 정부의 이제 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원전 산업을 이제 이념적인 어떤 이슈로 해서 이전 정부에서 좀 망쳐놓은 것을 이 정부가 좀 들어서 생태계를 좀 복원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데이터 센터의 이제 수요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부분 이제 원전 쪽 소형 이제 SMR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전하면서도 전기를 좀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야당이 굉장히 이제 거대 야당에서 예산을 쥐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여론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가는 된설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 주가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파란색입니다. 예, 그러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엄선 포유 나흘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떨어지고 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한 주가도 소액주들의 있습니다. 실망도 맞습니다. 좀 작용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3일 종가 대비 한 15%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M&A 이슈도 물론 있고요. 한전기술도 4일 연속 떨어져서 52주 신저가. 물론 오늘은 강보합세고요. 예. 또 BHI도 이제 4거래일 가운데 3일 떨어졌는데 오늘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그동안에 역점을 뒀던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힘이 없는데 또 하나 지금 탄핵 정국으로 힘이 없는 주식을 보니까 금융업종이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밸류업 관련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 그 동력이 지금 현재 약화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들 가치를 올리는 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필요할 텐데 이거는 왜 좀 우려를 이렇게 많이 하나요? 예, 일단 그 거버넌스 관련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정부가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슈라는 데에는 예.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예. 이미 지난 2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사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좀 개선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의 침체를 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인위적인 그 금리 차에 따른 은행들의 고수익 성향이 예.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세 번째,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디비던드 즉 뭐라고 배당. 네, 배당을 예, 예. 그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년 경기가 그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자금 준비를 위해서 배당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개연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12월 3일 이후에 보면은 거래소의 은행업 지수는 11.7%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업 중에서 거래소 보험업 지수는 10.9%가 하락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 동일 기간 중에 5.6%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네요. 당장 밸류업의 수혜주가 될 거라고 기대해서 상승 동료를 얻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탄핵 정국으로 금융 관련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정부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여온 게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사들이 좀 충실 의무를 회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주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어디에 담느냐를 놓고 지금 갈등을 벌였잖아요. 요거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될까요? 이제 무게추가 예. 이제 정부가 아니라 이제 야당 쪽으로 옮기다 보니 상법 개정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이 아닌 이제 자본시장법을 핀셋으로 개정을 해서
그동안 이제 우려가 됐던 이제 그것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네.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의 입법 추진은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일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우선 논의가 되게 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그동안 이제 16개 기업들이 나서서 정말로 뭐 몇 년 만에 나서서 공동으로 상법 개정 말아달라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상법 개정되면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앞으로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라든가 네. 이런 공격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이제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두산의 이제 합병 비율이라든가 고려안의 유상 증자를 보게 되면 전혀 개인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측 대주주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정이어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을 오히려 더 이제 두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민주당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상법 내 뭐 배임죄 폐지라든가 약간의 이제 절충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 탄핵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면 뭐 끝을 여야 간 재개와 이제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조정보다는 상법 개정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디에 넣느냐 해서 지금 무게추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야당이 주장은 상법 개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한 16개 대기업만이 아니라 경제단체들은 만약에 이게 상법 개정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헤지펀드한테 공격이라든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로 재계는 그걸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상법 개정으로 갈까 봐. 그 어떤 경우든지 실제적으로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법 개정안을 보시면은 네. 지금까지는 이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만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배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면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해서 그 행동을 취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견 합리적인 우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청문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과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른 거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상장회사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상장법인의 합병이라던가 분할 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만 이것을 핀셋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그 정당 간의 그 교섭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힌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어느 정도 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이 다 동의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버넌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를 조금 더 넓혀서 교섭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기업 밸류와 관련해서 과연 상법 개정안에 넣느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자본시장법 개정에 넣느냐, 여야 정부와 뭔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이 제대로 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 정말로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침체, 우하향하면서 널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2006년이죠. 그리고 탄핵 파동을 겪었던 때, 그다음 2016년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무산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당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건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게 비교해서 앞으로 우리 증시나 외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예측해 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색적인 보고서를 냈는데요. 짧은 계엄령 사태 여파입니다. 2004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16년 탄핵 사태를 비교한 건데요. 2004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 경기가 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탄핵 정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 불확실성이 그다지 크진 않았고요. 2016년은 오히려 반도체 화랑기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맞습니다. 좋았을 때다. 그래서 이제 경기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물론 주가의 등락은 경기 흐름과는 조금 이제 상반됩니다. 2004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요.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코스피는 소폭 오른 채로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어떤 이제 탄핵 정국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뭐 국내외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언제쯤 뭔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힐 것인가가 참 그 문제인데요. 경제 상황만 보면 당시 두 번의 우리가 탄핵을 겪었던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네요. 지금 그러면. 예,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네.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당시 지금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기 좋았고요. 네. 그리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어느 정도 정리돼가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한국 내수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2년, 2003년 카드채 대란 나타나면서 2004년 초반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2003년에 3.1%였던 경제 성장률이 4년에는 5.2%까지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한국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수출 쪽인데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그래서 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환율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반도체 빅사이클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부분과 건설업 경기를 통해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 2016년에 트럼프 정권이 이제 그 당선되면서 그 정책 관련 이슈들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지금 이게 탄핵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요소보다는 그 외부적인 경기 상황이 어땠느냐가 어땠느냐.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게 탄핵 소추를 해서 그다음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받는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아직 안 됐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소될지 그거는 지금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주요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정국이란 윤석열 정부 추진 관련 정책이 어떤 운명을 겪을 것인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